하지만 역시 껍데기인 제도만 있다고 해서 민주화와 경제 성장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도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얼마 없죠. 문제는 민주주의 정부를 운영하거나 비즈니스를 굴리는 국민들의 역량입니다. 국민적인 역량을 보면 한국 국민들의 수준은 60년대 이전부터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역량이 무엇일까요? IQ가 높거나 선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의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오스트리아의 여행가 헤세 바르텍의 기행문을 보면 초반에는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똥과 오물로 찬 더러운 도시 환경, 무너져가는 인프라 등등 우리가 현재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을 보고서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한성부에서 살면서 마침내 정확한 통찰력으로 문제를 꿰뚫습니다. 그것은 발전을 혐오하면서 한없이 착취적인 조선정부와 양반계층 때문임을 발견하였고, 진정성이 있고 현명한 정부가 주도하는 변화된 상황에서라면 깜짝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는 농지개혁과 한국전쟁 덕분에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농지개혁과 한국전쟁 덕분에 기득권을 포함해서 모든 게 날아갔기 때문에 일제시절 더 강화되었던 지주 소작제의 예속과 착취에서 국민들이 벗어날 수 있었고, 이에 논 팔고 박 팔아서 대학 보내는 게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재산적인 평등과 더불어 평등 의식이 심어짐으로써 교육에 대한 욕구로 이어졌고, 이것이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공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전쟁으로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깡그리 파괴되었으며, 동네 사람들, 친족끼리도 서로 공산당이다, 친일파다, 친미, 친소다 공격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가족 이기주의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나타나게 되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형성된 인적 자원은 부국 강병을 지향하던 국내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실력주의적인 분위기와 맞물려서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훌륭한 인적 자원은 또한 정부가 경제 성장에 관심을 갖도록 견제를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죠. 민주화 이후에는 개인의 번영에 관심 있는 정부와 맞물려서 오늘날 1인당 GDP 3만 달러를 달성하게 된 겁니다. 현재 개발도상국에게는 체제와 전통 그리고 기득권을 뒤집을 만한 이러한 쇼킹한 사건이 보이지 않는 것도 제가 개발도상국 투자를 꺼려하는 이유입니다. 20세기에 나타났던 몇몇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전환의 특이한 케이스는 20세기라는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혼동기와 카오스에 벌어졌던 기형아일지도 모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유럽 재정위기로 선진국이 휘청되자 그나마 선방했던 브릭스가 한때 세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 것으로 주목받았으나 현재는 별 성과가 없는 것도 한국 등 동아시아와는 달리 전 근대적인 제도가 완전히 청산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등 남미는 아직까지 포르투갈 식민지 지배 시절 지배계급의 족쇄가 청산되지 않았고, 러시아 등 구소련 지역은 소련 시대의 권위주의, 억압적인 체제와 문화가 남아있으며, 인도 등 남아시아는 경제 성장의 의지가 없는 부패한 정부와 종교로 인한 비자본주의적인 문화, 남아공 등 아프리카는 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이나 영국 식민지 시절의 착취적인 문화가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권을 잡은 흑인 권력이 백인들에게 나쁜 면모만을 배워 교육받지 못한 민중들을 착취하는 모양새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방해만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 중진국 함정에 빠진 이유입니다. 현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중국마저도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애국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경제 발전에 집중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그런 견제가 사라진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입니다. 믹탄이 마빈슨이 한때 다음 브릭스로 각광받고 있던 나라들도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브라질과 비슷한 이유고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는 막 인구가 2억 7천만이니 2억 명이니 그래서 잠재력이 높으니 하지만 그들 나라가 종교나 문화가 경제 성장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나라 전체가 한 나라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왕국이나 반군들로 분열되어 있어요. 이런 이유들로 나라의 경제적인 역량을 다 못 쓰고 있는 거고 반군들이 날뛰는데 퇴치할 역량이 없는 게 아니라 통일을 하려고 막 애를 쓰면 중앙의 기득권층의 권력이 희석되고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통합의 의지가 없는 거죠. 인구가 2억이 넘어도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터키도 전통사회 기득권을 청산한 적이 없고 종교적인 보수화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면 선진국 진출은 가망성이 없을 것입니다. 베트남도 전쟁이 완전히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소득이 3,000달러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이 빠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공산당의 기득권이 희석되지 않는 상태에서라면 중국처럼 1만 달러대로 진입하게 되자마자 경제가 급격하게 늙을 겁니다. 그래도 중국의 위협은 받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공산당이 경제 성장에는 관심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속도대로라면 한 20년 정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ETF나 인덱스 펀드가 좋은 투자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호주는 물론 제도도 교육 수준도 문화도 경제 성장에 유리한 선진국이지만 자원 의존형 경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매력도는 그리 높지 않아요. 자원을 수출하면서 호주의 통화 가치가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국에서 호주 기업의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슷한 유형의 자원 의존형 선진국으로는 캐나다,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그나마 경제가 괜찮은 칠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나라들 인덱스 펀드에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나라들이 주목받은 것이 완전 생뚱맞은 것은 아니고 인구가 성장하고 있으므로 분명히 경제 규모는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호주나 한국을 빼고는 기업의 이익은 권력자나 유력 가문이 99% 쟁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힘없는 외국 개미 주주들이 별로 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ETF에서는 매력이 별로 없을 것이란 겁니다. 인덱스 펀드는 선진국에 투자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이미 기업을 경영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되어 있고 창조적인 파괴가 일어나 지속적인 성장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화라던가 제도가 기업을 경영하기에 좋게 잘 정비된 게르만계 국가들이나 일본이 좋습니다. 다만 선진국 시장은 발전은 다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약간 더 적극적인 투자로 초과 이익을 얻고 싶다면 차라리 구산업을 밀어내고 있는 신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SKYY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의 주식을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하는 유명 기업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이 좋은 것은 스타트업들은 본인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기 어려우니까 이들 기업의 데이터를 임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의 좋은 창업 환경을 타고 성장하면 이들 클라우드 기업들도 좋은 성과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미국 시장 자체는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실패 자체도 굉장히 좋은 스펙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창의성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더 좋은 세상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